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을 같이 공부하게 된 짱박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 원론책으로 많이 보는 게 바로 맨큐의 경제학이라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맨큐의 경제 원론이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우리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경제학의 어떤 10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했거든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택의 학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기본 강의나 많이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개인들의 행동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나라에 많은 경제 주체들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먼저 그 개인의 어떤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 사회라는 것은 이제 개인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동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개인들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걸 다 살펴본 다음에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대한민국 전체 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작동 원리라고 할까요? 예, 그 원리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맨큐 교수는 이렇게 개인의 행동과 상호작용 그리고 국가의 작동 원리,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로 바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1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룰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 공짜가 없어, 이렇게 프리런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프리 구즈, 공짜 런치, 프리런치가 없다. 이 프리라는 것은 자유제라는 번역을 하게 되는데,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뭔가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요. 어떤 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에 따른 포기하는 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에는 반드시 희생, 대가,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프로스트의 가지하는 길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가지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 자, 이 모든 원리가 다 왜 발생하는가라고 하면 저 이면에 바로 자원의 희소성에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생각을 해볼게요. 부모님들께서도 경제의 원래 기본 원리가 이제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관리하는 집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가계 수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희소한 자원인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요. 에너지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순위 정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2순위, 그러면 두 번째는 졸려요, 잠을 자고 싶습니다. 3순위, 아이고 영화를 보고 싶은데요,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걸 선택해야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하죠. 첫 번째 공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퍼스트 베스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초이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걸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걸 동시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물론 그런 친구도 있긴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졸거나 아니면 수업을 들으면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거나. 근데 그거는 좀 본연의 의미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배타적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이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전 진짜 졸립니다. 네,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다음 뒤에도 보게 되는데 이걸 기회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에 따른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흔히 예를 드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대포와 버터 이렇게 하는 것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의식주를 위해서 버터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국방을 위해서요, 어떤 국토의 외침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쓴다? 국방의 대포에 우리가 돈을 쓰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경제학에서 항상 난제 중에 하나가 효율성과 그 다음에 공평성의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선택해야 되는 대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 번역을요, 상충관계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경제학에서는요, 이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그 대가, 그게 이제 정부의 정책에서 항상 어느 걸 우선시 두어야 되는가라는 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개인의 소득세, 누진세 같은 것을 만약에 많이 부과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누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할게요. 누진소득세.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좀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공평성은 높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누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근로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물론 이자소득도 마찬가지고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에는 모든 대가가 따른다라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위해서 포기한 그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의 그 무엇이다, 이게 우리는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라고 얘기합니다. 네, 어떤 거에 따른 대가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분명한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을 다닐 수가 있고요. 근데 대학을 갈까?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시다. 대학을 진학했을 때, 요걸 선택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대가는 뭐가 있을까요? 네,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발생하는 대가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첫 번째는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만 볼게요. 등록금 이것도 있고요. 등록비, 등록금이라고 할까요? 등록금 여기 있고요. 또 더 나가서 뭐가 있습니까? 네, 책값도 있을 수 있고요. 책값이라든가 아니면 하숙비, 아니면 뭐 교통비도 들 수 있겠죠. 교통비, 아니면 식비, 이런 것들이 다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는 것은 우리가 대학을 다니지 않았어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다녔다는 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하숙비, 이것도 집에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대학을 다니게 되면 우리가 직장을 다녔을 때 직장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직장을 다녔을 때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벌 수 있는 잠재적인 임금 소득, 우리가 이걸 포기한 거니까 잠재적인 임금 소득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데, 이 포기한 거에 따른 이 비용, 이 대가, 이거를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시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opportunity cost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위해서 포기한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타이거 우즈라고 아십니까? 스탠포드 대학에 테일러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찾아왔대요. 경제학 첫 번째 시간에 찾아왔는데, 교수님, 경제학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경제학을 공부하면 되잖아. 근데요, 사람들이요, 저를 보고요, 골프를 너무 잘 친대요. 그래서 저 때문에 아마추어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프 룰을 PGA 룰을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경제학을 하게 되면 골프를 포기하고, 골프를 하게 되면 경제학을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테일러 교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을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하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작을 공부하면 이 골프를 포기해야 되니까 골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쪽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골프에서 방황을 하다가, 최근에 한번 PGA 또 다시 우승을 한 타이거 우즈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경작에서 어떤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한계 원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한계라는 말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계. 자, 한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지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한계를 더 추가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 합리적이라는 게 바로 우리는 어떤 자원의 희소성에서 우리가 문제가 출발돼서 낭비를 하면 안 돼요. 선택을 할 때 이왕이면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요. 나쁜 거는 극소화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 나쁜 것은 극소화하는 이러한 선택을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얘기해요. 합리적이라는 게 레셔널이라는 거에서 나왔습니다. 레컨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 계산적이라는 뜻이죠. 계산적. 그러니까 알파고가 계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최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이렇게 극대화. 이게 극대화라는 용어가 그냥 맥스라고 하기보다는 맥시마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뭐뭐 하겠다는 개인의 어떤 의지, 윌링니스가 여기 담겨 있어요. 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 그렇죠. 바로 이 모든 것은 희소성에서 모두가 시작하게 되는 근원 출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첫 번째는 직원을 몇 명을 고용할 것인가, 직원을 몇 명을 고용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5명을 고용할까, 6명 고용할까, 그게 아니라 현재 직원을 쭉 고용을 했어요. 5명을 고용했습니다. 5명을 고용했으면 과연 요거는 이미 고용을 했고요. 1명을 추가적으로 더 증가시킬까? 그러니까 추가시라는 게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셔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바로 한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을 몇 개 더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요. 몇 개 더 만들까? 아니면 뷔페를 먹었을 때 몇 접시를 더 먹을까? 이런 것들이 다 한계적인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마지널이라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의 용어 정리를 하게 되면 이 한계라는 얘기는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냐면 마지널 체인지라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바로 작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마진이라는 게 맨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맨 끝부분에 어떤 거기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게 바로 우리는 한계적인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한계 원리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흔히 예를 드는 게 항공사의 원리를 사용하게 돼요. 항공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비행기가 쫙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항공사가 예약 없이 공항에서 그냥 대기하다가 비행기 타려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항공료를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한다고 할게요. 자, 좌석이 만약에 200석이 있다고 할게요. 200석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200석에 있는 좌석을 보통 목적지까지 운항하는 데는 1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합시다. 근데 좌석 한 개당 평균 비용은 주로 좌석 하나당, 의자 하나당 들어가는 코스트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 평균 비용이 대략 500달러라고 할게요. 500달러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 항공사 입장에서는 좌석 한 단위당 500달러 이하로 받으면 안 된다. 왜냐면 그 원칙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비용이 이렇게 500달러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명 더 이 추가적으로 탈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300달러만 낼 생각이 있대요. 300달러까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대요. 그걸 이제 willingness to pay라고 얘기합니다. willingness to pay라는 말을 쓰게 돼요. 자, 그러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300달러를 받고 이 승객을 태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태우지 않는 게 나을까요? 네, 그러면 항공사 입장에서는요, 이 항공권 비용이 500달러이지만, 꽉 채워가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랑 500달러가 되지만, 한개 비용은 어떻게 돼요? 한 명 채우는 데 따르는 비용은 사실은 거의 많이 들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뭐 기내식을 주로 이제 먹긴 하겠지만, 그 기내식과 관련된 비용,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가장 많이 이렇게 돈이 들거나 기름값이 드는 것은 처음에 이륙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이륙한 다음에는 별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채용하는 게, 태울 수 있는 게 바로 훨씬 더 비용 측면에서는 별로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마지널 한계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요 경제적 유인이라는 요 단어를 잘 체크해 보시면 요 유인이라는 게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에 많이 반응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행동에 많이 반응해요. 우리 넛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넛지라는 게 바로 옆구리로 툭 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넛지라는 책을 쓴 탈러 교수가, 세일러 교수라고도 하는데 노벨상을 받았죠. 네, 어떻게 받았나? 그 넛지라는 책을 썼는데 옆구리 툭 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 가시면 그 남자 화장실에 보면 변기가 있잖아요. 소변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남자들이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막 많이 흘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지저분해졌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변기가 이렇게 있는데, 변기가 있는데 이렇게, 변기를 잘 못 그리겠네요. 있는데 여기다가 파리를, 스티커를 하나 붙였습니다. 파리 스티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가짜 파리임에도 불구하고 요 소변을 넣을 때 요거를 맞추려고 쭉 겨냥을 해가지고 화장실이 깨끗해졌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그거에 바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넛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구리를 툭 치는 그런 행동, 그렇게 어떤 행동에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걸 바로 우리는 경제적 유인에 대해서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보통 어떤 사과라는 게 있을 때 사과의 가격이 비싸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과의 가격이 비싸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과에 대한 소비량은 수요량이라고 쓸 겁니다. 감소하게 되고요. 근데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은, 아니 생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과를 생산하는 게 다른 거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생산량은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경제학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사과의 가격, 이게 바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하나의 시그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여기 보시면 행동에 어떤 시그널 역할, 신호 기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그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과의 가격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케이스를 한번 상황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요, 휘발유에 정부가 세금을 때렸다고 할게요. 정부가 텍스를 부과했어요. 휘발유에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 세금을 휘발유에 부과하게 되면, 아니면 담배에 부과하게 되면, 특히 휘발유에 부과한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but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쵸, 연비가 좋은 차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휘발유가 높은 나라에서는 그래서 연비가 좋은 차라든가 아니면 소형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소형차를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일본차가 미국 시장을 쫙 진입하게 된 것도 바로 뭐냐면, 미국 애들이 차를 큰 걸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1차,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소형차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자동차들은 거의 다 큰 차를 만들게 되는 거니까, 그 당시 이제 소형차의 경쟁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일본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요타라든가 많은 차들이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돌아가서 휘발유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렇죠, 연료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이런 식을 통해서 전기차, 자동차를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대응,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행동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사례를 보시면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를 위해서 안전띠를 의무화하는 그런 법 제도를 실시했다라고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요,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안전띠를 맸으니까 주의 의무가 어떻게 될까요? 주의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펴볼 의무가 떨어집니다. 에휴, 안전띠가 있으니까 그냥
에휴, 좀 이게 좀 사고를 어느 정도 방지해 주겠지. 그러니까 운전할 때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계 원리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눈이 많이 와서 눈길이라든가 빗길이 이렇게 되면 빗길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알아서 조심조심 한다고 서행 운전을 한다고요. 근데 안전띠를 의무화함으로써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안전띠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조심조심하지 않습니다.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게 되니까 오히려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띠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사실은 원하지 않았던 또 다른 어떤 측면으로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사실 실제로 어떤 대표적인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 펠츠만이라는 학자가 1975년도에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안전띠 의무화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라고 하면 사고당 사망 확률은 떨어졌어요. 확률은 떨어졌어. 그러니까 안전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로운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고 건수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조심조심을 하지 않게 됐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인센티브에 반응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은 예기치 못한 이런 사람들의 반응까지도 고려해서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과 관련해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한 그 무엇이다. 그게 바로 기회비용인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의 선택을 할 때는 합리적, 한계적, 마지널 선택을 하게 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들은 어떤 유인에 반응을 하게 된다. 그 인센티브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그 예상치 못한 사이드 이펙트라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인의 어떤 반응에 대한 행동,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